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영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뉴욕 증시가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식은 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는 두 가지 큰 트렌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네. 첫째는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문제,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를 연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조금 통화 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완화적으로 한다. 금리를 좀 덜 올릴 것 같다라 그러면 엊그제처럼 계속 주가가 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지금 시즌이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얼마나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들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직면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저하가 실제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유의 깊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예측보다 성과가 안 좋았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구글은 광고 부분에서 특히 유튜브 광고 같은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저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만 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구글이 2020년 그 코로나 딱 터졌을 때 그때 하락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주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 준하는 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중심이 되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P 500이나 다우는 조금 특히 다우는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다우는 일단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고요. 어제 비자 카드가 조금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동향상은 어떤 실적하고 흔히 말하는 기대감, 긴축 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는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향후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된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각종 지표가 좀 부진한 상황인데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라고요. 사실 이게 이게 흔히 말하는 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텀 스프레드라는 거는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의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길게 빌려주면은 나중에 급하게 돈을 쓸 때 돈을 찾을 수가 없고 급하게 팔려 그러면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는 금리가 낮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줘야 장기적으로 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네.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향후 금리가 하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이제 경제 입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 침체가 되면은 해석을 하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향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결국은 추세란 게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향후 이제 흔히 말하는 통화 완화 정책이 다시 피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통화 완화 정책이 필 텐데 이 통화 완화 정책이 핀다는 것 자체가 경기 하강을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적 신호로 받아들여 가지고 장단기물 금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사실 경기 침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은 고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정부가
통화 정책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나중에 향후 금리 낮출 거다라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향후 전망이 안 좋다를 지금은 좋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투자 규모를 좀 크게 줄인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 감소하고 네. 매출은 그보다는 덜 감소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올해 10월 3일쯤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40% 이상 급감을 했고 매출은 약간 올랐는데 네.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분기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일반 메모리 반도체가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10%에서 15%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하락한 것이 오래 멈출 것이냐? 그렇게 또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통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반도체 가격이 한 2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던 상황이 있는데 그 정점이 지난 2022년 초반쯤에 찍지 않았냐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2, 3년간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투자를 좀 줄이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난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두뇌를 담당하는 반도체까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도 만들고 이런 여러 흔히 말하는 전자 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다각화가 일정 부분 된 상태라 영업이익이 줄는 폭이 한 30% 정도로 줄긴 했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2, 3년간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투자가 좀 줄게 되면 뭐 순환 구조도 좀 막히고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뭐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맞는데 이제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워낙 이제 제품 생산 자체가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R&D 투자는 일반적인 이런 설비 투자와 달리 계속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밀리는 성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R&D 투자는 안 줄이고 설비 투자를 많이 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공정 프로세스를 바꾸는 작업은 아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이제 인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R&D 인력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품을 만드는 인력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결국 R&D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초격차라고 얘기하죠. 그 중국 기업들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R&D는 계속할 거고 이제 새로운 장비들 사오는 것만 수익성이 좋아질 때까지 좀 미루는 것들이라 아마 고용에는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반면에 국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흑자 전환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분기 보고서 발표할 때 사실 지금 밀린 수주가 3조 7천,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3조 7천억 정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될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그린 딜 혹은 그린 트랜지션이라는 그린 경제로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필수제이자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국가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런 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아마 생산이 늘려갈 것이다. 이것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과제. 그렇게 이를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고 네. 지금 흔히 말하는 파리 협약 때문에 전 세계들이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경유 자동차들은 약간 퇴출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로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특히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SDI나 뭐 에너지 솔루션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서버의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어떤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분야 역시 향후 유망한 분야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은 안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린 트랜지션이라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탄소 배출을 우리도 뭐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순탄소 배출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뭐 전략을 내세웠듯이 전 세계가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를 위한 전기차 생산 공급을 위한 배터리 공급,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회사채 발행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올해 40조 가량 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적자를 메꾸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전력의 채권 등급은 AAA죠. AAA란 건 국가가 거의 보장해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회사채 중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한국전력 채권의 지금 금리가 5.9 정도에 이미 6%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단위가 얼마나 지금 찍어내고 있냐면은 23조 이상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가 40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꾸려면은 그 흔히 말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그런 AA 등급 채권들이 지금 23조 가량 앞으로 더 발행될 것이고요. 이게 네.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다른 채권들, 요번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물론 한국전력보다 신용등급이 낮는데 한 6.6% 이 정도 줘가지고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은 채권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A 등급들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채, 그러니까 신용등급 좀 낮은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급 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어떤 펀더멘탈에 비해서 자본 조달 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 회사채 발행 자체를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금융당국에서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은행채도 많이 나오고, 은행채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을 가게 되면은 은행도 유동성 관리해야 되고, 유동성 관리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이 많이 내야 되는데 시중은행 역시 신용도가 거의 뭐 AAA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우량 채권들이 공급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 채권보다 조금 나쁜,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이라면 우량 채권 흔히 말하는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금리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전도 뭐 다 모집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지금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모집도 안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회사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량채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 자체의 스프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하기 자체가 어렵다. 너무 이런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리플 A 같은 그렇게 뭐 우량 채권들도 지금 다 소실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더블 A 이하라면 그러면 채권이 다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회사가 좀 부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란 것은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는데 회사채로 빌리는 게 조금 싸기 때문에, 이자가 일반적으로. 싸기 왜냐하면 때문에. 회사채란 것이 결국 은행의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것들 벗어나서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은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좋거든요. 네. 은행에서 대출하면은 은행들은 매번 보고서를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있는 높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 뭐 AA 이상이라든 이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 은행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사실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시중은행 자체의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모든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적금리도 좋아지고 예금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흔히 말하는 디파짓, 예금 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높은 기업들, 뭐 AA 이상, 뭐 A 이상 기업들은 아마 큰 유동성에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이자를 조금 더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치면 회사가 원한다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제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회사의 결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흔히 말하는 자본 구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채권을 얼마에 발행하는지 그리고 자기 주식, 흔히 말하는 주식을 얼마나 발행하는지는 회사 고유의 결정이고요. 네. 이사회에서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CEO와 이사회가 결국 결정을 해서 우리 채권을 얼마 발행해서 자본 조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발행하는 것은 사실 수량 정하는 거는 자기의 의도,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긴 하지만 그 실제 물량을 수용하는 것은 수요 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수요 측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채권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채권 사기도 바쁜 상황인데 굳이 조금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채권 발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좀 어렵다. 이미 한전채, 은행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 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34만 호는 청년층에 배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이번 뭐 분양 대책의 핵심은 청년 분양이죠. 그러니까 청년 분양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뭐 두 가지 트렌드라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청년층들이 예전 분양 시스템, 예전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죠. 보통 청약 가점이란 거 계산하는데 청약 가점이 84점인가 최대점을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35점. 그러면 거의 67점, 70%가 이미 청년층이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 분양 제도가 너무 청년층한테 안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가구 동향, 인구 가구 동향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2020년이나 2021년에 왜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느냐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인구 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 흔히 말하는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들의 중심은 청년 가구들이고요. 청년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근데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청약 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 청년층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청년층에게 흔히 말하는 특공을 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층의 그러니까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보통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은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자본 조달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자본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흔히 말하는 몰기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도 마련했거든요. 40년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1%대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청년들이 주택을 살 때는 이런 싼 모기지를 통해서 은퇴할 때까지 갚아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청년층이 문제가 되고 과거 시스템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주택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 그리고 자본 조달 방법 역시 몰기지, 그러니까 장기 몰기지 그리고 굉장히 싼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도 용이하게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에 뭐 미혼 청년 특공이란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 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부분 역시 이제 아까 큰 틀에서는 그런 그 청년층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장년층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해주는 것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예전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이하라고 이해하죠. 국민평형 이하는 다 점수제였습니다. 특히
다 점수제는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다 점수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제 이거 역시 추첨제로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수로만 하면은 청년층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5 85m 초과에서는 오히려 조금 장년층한테 좀 줄이는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85제곱미터 국민평양 초과분들은 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숫자가 많고 뭐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국민평양에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추첨이 50%였는데 추첨이 50%로 하면은 너무 그냥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고 발생을 해서 이거를 80% 점수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으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보니까 반토막을 기록했네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청약 경쟁률이 그러니까 청약이 이게 70% 아래로 가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1이 안 되면은 100% 청약이 안 되면은 사실 부동산 PF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이랑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 정도 나온 수치지 대구라든지 이런 좀 지역적으로 가면은 분양률이 지금 70%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서울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서울에 특히 특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아서 평균값들은 높게 나오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공사들이 돈을 빌릴 때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낮게 나오면서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들이 아니냐,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의 근본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의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최근에 사실은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역월세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전세 보증금 유지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역월세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임대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네. 어떻게 보자 그러면 주택 시장 자체가 그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약 경쟁률에서 반영이 되고 서울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서울이나 경기 근처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지방은 이 상황이 심각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어떠한 부도이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경제 전반에서 경제 전문가들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